안녕하세요.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언더북 스탠더 이재현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함께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831년 12월 27일 영국의 해군 탐사선 비그로가 출항을 하였습니다. 비그로는 대서양을 지나 남미 해안의 수로 탐사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완수하며 타히티와 호주를 거쳐 약 5년간 세계 일주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이 비그로에는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지질학을 통틀어 연구하는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찰스 다윈은 22살의 젊은 나이로 운이 좋게 비그로에 승선하여 역사적인 항해를 하며 수많은 동식물을 채집 및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는 종의 기원에 대한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육지 이구아나, 갈라파고스 땅거북과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발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매우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갈라파고스 제도. 이곳은 섬 19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여기서 제도란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섬을 의미합니다. 저자 찰스 다윈은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지질학에도 능통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석 수집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동물들은 결국 화석 동물들의 변형된 후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비그로 항해를 통해 크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찰스 다윈이 말을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평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팜파스 초원에서 그는 야생 토끼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토끼가 없을까? 이렇게 토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왜 단 한 마리의 토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끼의 서식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찰스 다윈. 그에게 이곳 팜파스 초원에서 토끼를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의문을 자아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토끼가 살지 않기 때문에 토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토끼가 본래의 서식지인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으로 헤엄쳐 올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나름의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 같지만 찰스 다윈은 한 가지 의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고민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그는 평생의 역작인 진화론이 담긴 종의 기원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모든 종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을 통해서 하나의 종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생명의 기원은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 학계에 파괴력과 비난을 불러왔죠. 1959년 찰스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의 원제목을 해석해보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 혹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서 종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생물체가 시작되었는지 또한 어떤 종의 생물체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된 종의 생물체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모든 동식물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진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종만이 생존을 하여서 변이를 전달하는 종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생물체들은 자연 자원이 지탱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체들은 약간의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물체가 어떤 생물종이 살아남을지 바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생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생물체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반면에 환경에 잘 적응하는 어떤 생물체는 살아남는, 즉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 또는 적응된 생물만이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저자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의 서부 지방인 슈르즈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가 발달한 국가였죠. 불행히도 18살의 찰스 다윈은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의사였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에든버러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는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에든버러 대학에서 찰스 다윈은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마르크는 프랑스의 동물학자입니다. 찰스 다윈에 앞서 진화론을 전개하고 연구한 학자이죠. 라마르크가 주장한 진화론인 용불용설은 목이 긴 기린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라마르크는 목이 긴 기린의 진화 과정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린의 목은 원래 짧았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기린이 목을 길게 늘리다 보니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용불용설은 생물은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습성이 변하고 그 결과로 사용하는 기관이 점점 발달되는 반면에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된 형질과 퇴화된 형질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후대의 생물학자인 멘델이 유전의 분자적인 특성을 밝히면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에는 비주류의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의 뜻이 없음을 알게 되고 목사를 권유하여 찰스 다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학에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다윈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든버러 대학에서처럼 말이죠.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헨슬로 교수의 식물학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헨슬로 교수의 추천으로 찰스 다윈은 박물학자로서 비그로를 타고 탐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22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그로 항해를 통해 찰스 다윈은 다양한 지질 연구와 생물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그의 진화론의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찰스 다윈은 1839년 비그로 항해기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학설을 확실한 이론으로 제기하고자 일생을 투자한 학자였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발표하고자 했던 그는 비그로 항해를 통해 종의 기원에 관하여 저술해 두었으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858년 동남아시아에서 연구 중이던 생물학자 윌리스가 다윈과 같은 견해의 논문을 보내오자 공동 명의로 1859년 종의 기원,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됩니다. 종의 기원은 인류사에서 아주 위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각각 전문가들과 함께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 10가지를 발표하였고 여기서 첫 번째로 다윈의 진화론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찰스 다윈은 뉴턴, 갈릴레이와 함께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3대 과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크게 4가지의 주장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 이유, 유전적 이유에서 약간씩 변이한다. 두 번째, 이렇게 변이된 형질은 후대로 물려 전해진다. 세 번째, 이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극심한 투쟁이 있으며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는지의 여부가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한다. 네 번째, 아주 긴 지질학적 역사 속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변이는 곧 다양한 동식물 종이 생성되는 기원이다. 자, 여기서 변이란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합니다. 종의 기원에서 변이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생물종에서 나오는 변이가 누적되어 또 다른 종이 생겨나고 변종들의 변이들이 더 누적되면서 또 새로운 종이 생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기원의 제1장에서는 사육재배 상태에서의 변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축 사육이나 식물 재배에서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한 우수한 종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한 생물종들만을 키우면 그들의 우수한 형질들을 물려받아 후손의 종들이 생기는 바로 변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원하는 또는 인간에게 유익한 형질의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더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의 사육이나 더 맛이 좋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과수의 재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형질이 기원이 되어서 새로운 종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2장에서는 바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 상태의 생물종들도 나름대로 우수한 형질로의 변이를 자연적으로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을 하고 새로운 우수한 형질의 생물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변이는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종의 수가 증가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3장에서는 생물의 생존 경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생물 종들은 제한된 환경 조건에서 서로 더 많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쟁은 종들과 종들, 동물과 식물, 어떤 한 종과 그 종의 변종 사이에서 다양하게 경쟁이 나타나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종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일까요?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자연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에 관해 생존에 유리한 종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체 종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 해당 생물종들의 우수한 형질은 또 다른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죠. 다시 말해 자연에게 선택을 받아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생물종 간의 경쟁은 항상 발생하고 있고 이 경쟁 상황에서 자연 선택이 반복되는 결과 생명체들이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라마르크와 그 후대의 학자 찰스 다윈, 두 학자는 용불용설과 자연 선택설 각자 다른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린이 목이 긴 이유를 생존을 위해 기린이 목을 자주 사용한 결과이고 그 형질이 후손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한 학자 라마르크. 반면 짧은 목의 기린과 긴 목의 기린, 이 두 종이 경쟁을 하여서 긴 목의 기린이 생존을 하였고 그 형질이 후손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후대의 학자 찰스 다윈.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진화론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 자연 선택설이 담긴 저서 종의 기원이었습니다.